체 게바라와 날랄라 라틴 아메리카 우리 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누가 말해 미국이라면 그 독재 정권을 도와줄 거야 아니면 그 이게 뭐라고 해 반란군 그냥 반란군을 도와줄 거야. 어, 태연이. 음, 나는 잘 모르겠어. 왜냐면 둘 다 뭔가 도와주고 싶어져가지고. 둘 다 도와주고 싶다는 게 무슨 뜻이야? 왜? 정부군 왜 돕고 싶고 체 게바라가 속한 군대를 왜 돕고 싶은데? 그, 대금이 진행해. 흐름이 질문을 잘 못 들었는데 혹시 한 번만 더 말해줄 수 있어, 되구나? 아, 너 미국이라면 그 독재 정권이 속한 독재 정권을 도울 거야 아니면 세계 세계 바라와 속한 반란군을 도울 거야. 어, 질문이 잘 안 들리는데, 자, 지금 대금의 질문은 흐름이가 미국 정부의 대통령이라면 네? 쿠바 정부군을 도울 것이냐, 체 게바라가 속한 반군 또는 혁명군을 도울 것이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 알았으면은 쿠바 사람들을 도와줬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 쿠바 사람들을 도와야지. 쿠바에 자원이 많으니까 미국에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랬을 것 같아요. 쿠바 사람이 나는 돕는다는 게 쿠바 정부군을 돕는다는 거야? 네, 그러면 체게바라가 속한 곳을 탄압하고, 네. 음, 대금이, 나는 나는 그 나는 세계바라가 세계 바라와 체계바라가 속한 반을 놓을 것 같아. 왜냐면 그, 뭐 자원 완화에 협력이 좋지만 자기가 더 중요하니까 딴 나라도 중요하니까 자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끝났어요. 자, 요 문제가 조금, 복잡한 문제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미국입니다, 미국. 미국이고, 미국에, 우리가 뭐, 마이애미, 플로리다주 유명한데,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해변이 유명한데, 그 밑에 가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쿠바야, 쿠바. 그 우리가 보통 미국을 사람 얼굴로 이렇게 치면 턱 밑에 이렇게 있는 게 쿠바라는 거지. 쿠바. 근데 이 쿠바가 원래 처음에는 이른바 친미 정권, 미국을 지지하는 미국의 말을 잘 듣는 미국의 이익에 맞는 그러한 대통령이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 그 정부군이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독재였고 부정부패가 심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저항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누구의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93쪽 보겠습니다. 책 93쪽. 선생님 책으로는 책이 93쪽인데 과테말라 일기 2탄 쓰린 마음을 안고에 속하는 장애
장이 92쪽이고 그 옆에 93쪽인데. 선생님하고 책 쪽수가 같나 모르겠네. 달라? 아니, 같아요. 같아? 그러면은 네, 네. 대금이 저도 취향이 어때? 같아요, 저도. 저 대금이는 같아요. 그러면 93쪽에 다섯째 줄 거기 일다가 소개해준 거기부터 최한 읽어보겠습니다. 읽다가 소개한 사람 중에는 쿠바 사람 니코 로페스가 마음에 들었어. 쿠바에서는 프란시오 바티스타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고 독재 정치를 펴고 있었어. 그에 항의하는 청년과 학생들이 1953년 7월 26일 쿠바 동쪽 지방에 있는 몬카다라는 부대를 공격했어. 워낙 병력이 차이가 나서 공격은 결국 실패로 끝났지. 하지만 바티스타 정부는 공격에 참가한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죽이거나 감옥에 보냈어. 니코는 그때 살아남아 과테말라로 온 사람이야. 자기 신념대로 목숨 걸고 싸운 사람답게 의지가 굳고 자신감이 넘쳤지. 자, 거기까지. 그래서 지금 뭐 여기 보면 쿠바라고 그랬어. 이 바티스타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독재 정치를 했고 그 독재의 항거하는 그러한 청년과 학생들이 다시 그에 맞서 싸웠는데 실패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이제 도망쳐서 이 옆에 과테말라 보여? 네. 네, 과테말라라는 나라에 뭐 망명가 있었던 거야 쉽게 말하면. 마치 우리나라 독립운동하던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하기 힘드니까 만주나 이제 러시아, 중국이나 러시아로 망명해가지고 그곳에서 독립운동 계속 벌인 것처럼 그렇게 과테말라의 청년들이 와 있었고 이 책의 주인공 누구? 체가바라. 체게바라 원래 어느 나라 사람이야? 체가바라, 아르헨티나 사람이죠. 원래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요. 아르헨티나 사람인데 이 체게바라가 여행을 했잖아 이렇게 남미 여행을 이렇게 쭉 했잖아. 그러다 이 과테말라에 와서 바로 이 쿠바에서 건너온 이 사람을 만난 거야. 그리고 쿠바의 이야기를 들은 거야. 이해가?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95쪽. 아니다, 아니다. 넘겨서 99쪽. 셋째 줄. 자, 푸르미가 읽어보겠습니다. 쿠바 친구 니코를 만났어.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누가 등을 탁 치더라고. 어이, 채, 잘 지냈어? 채라는 말에 누군지 바로 알았지. 니코가 붙여준 내 별명이거든. 아이레스 사람들은 말을 시작할 때나 끝날 때 채를 붙이는 버릇이 있어. 이봐, 나 그런데 정도의 뜻으로 쓰는 말인데 내가 말끝마다 채 하는 게 재미있었나 봐. 뜻밖의 니코를 만나니 정말 반가웠어. 알고 보니 니코 친구들이 10명쯤 이곳에 와 있대. 몽카다 공격 때 함께한 친구들이라더군. 뭔가 계획이 있나 보다 싶었는데 정말 그렇다는 거야. 곧 그들이 여기로 올 거야. 그들이라니 누구? 카스트로 형제 말이야. 그들이 오면 큰일 준비를 시작할 거야. 카스트로 형제는 쿠바 친구들의 지도자야. 몽카타 공격을 계획하고 지휘했지. 형 피델은 쿠바 감옥에 갇혔다가 되었다더군. 그 친구들이 하도 카스트로 형제를 떠받드는 말을 해서 살짝 거부감도 들었지만 이만한 친구들이 존경하는 사람이라면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생겼어. 그래서 과테말라에서 아까 니코라는 친구를 만났고 그 다음에 다시 이 과테말라 위에 멕시코가 있거든. 멕시코로 여행 갔는데 그곳에 다시 니코를 만났는데 그곳에서 니코를 통해서 누구를 소개받게 된 거야? 카스트로 형제. 카스트로 형제를 소개받게 된 거야. 형 카스트로하고 동생 카스트로가 있는데 나중에 이 쿠바 혁명의 지도자들이야. 그 형제가. 그래서 그 100쪽 넘기면 먼저 라울 카스트로를 만나는데 그 라울 카스트로는 동생 카스트로예요. 이 라울 카스트로도 나중에 형 카스트로의 뒤를 이어서
쿠바의 대통령이 돼. 그리고 먼저 대통령이 된 것은 101쪽의 형, 어, 카스트로야. 형 카스트로인데, 피델 카스트로, 형 카스트로인데, 거기 101쪽 보겠습니다. 셋째 줄, 대금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썽시에 뛰는 내가 첫 말을 시작하면 그칠 줄 모르더군. 그런데 참 이상하지. 그 많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묘하게 움직이지 뭐예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는지 알겠어. 그건 무슨 확실이었어. 여기에 하느님이 오더는 확실. 그리고 앞서 벌일 싸움이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확신이었지. 설령 싸움을 다시 졌더라도 투지는 끝내 성공할 거라고 그는 말했어. 어느새 새벽도 지나 창밖에 하늘이 시작했어. 시대는 준비가 끝나는 대로 모자란 동지들과 수고가 쌍물 쌓아가는 계획을 발표했어. 그리고 이렇게 제안하더군. 우리 게릴라 무대 소리가 나지 않겠죠? 하던 말했어요. 나는 그저 동지가 되었어. 그렇지. 그래서 결국은 피델 카스트로의 제안을 받아서 이 피델 카스트로의 부대에, 즉 이들은 혁명군이라고 부르고, 쿠바 정부군 입장에서는 반란군이라고 부르는 그 부대에 바로, 체게바라가 합류하게 돼.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몇 쪽 보면 되냐면 105쪽, 104쪽. 에 보면 그 멕시코 시티에서 이제 이들이 준비를 해. 쿠바에 쳐들어갈 준비를 이렇게 하는 거지. 마치 우리나라의 독립군들이 중국에서 준비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올 어떤 그런 준비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 맥락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쭉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106쪽, 107쪽에 이제 출발하는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114쪽 실제로 이제 그 쿠바 해안에 상륙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116쪽에 싸워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사실은 그 인원수가 얼마 안 되었었는데도 쿠바 정부군을 상대로 오히려 승리를 거두게 돼. 근데 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116쪽 보겠습니다. 자, 거기 소중한 첫 승리를 거두다. 치안 읽어보겠습니다. 반란은 분대되었고 피델 카스트로도 죽었다. 바티스타 정부는 자신만만하게 발표했어. 그럴 만도 하지. 온갖 고생 끝에 살아남아 산속에서 다시 만난 게릴와 대원은 12명. 피델은 살아있었어. 라울도. 우리는 산속에서 조용히 지내면서 체력을 회복하고 계획도 새로 짜기로 했어. 성탄절에는 새끼 돼지고기로 초조한 파티도 열었지. 게릴라는 마치 물고기와 같아. 물이 떠나서는 살 수가 없지. 물이 뭐냐고? 주위의 모든 것이 물이야. 자연, 물건, 사람이 다 물이지. 그것을 자기 편으로 만들지 않으면 게릴라는 살아남을 수 없어. 그 중에서도 가진 것 없이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가는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지. 우리는 이곳 농민들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일부터 시작했어. 먹을 것에는 꼭 값을 치렀어. 또 생활 규칙을 엄격히 정해 농민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절대로 없게 했어. 마을 학교 같은 것도 열어서 저녁에는 글자도 가르치고 역사 공부도 같이 했어. 아이들과 놀아주고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기도 했어. 이곳의 농민들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는 바티스타 정부를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많았어. 그들은 우리의 친구를 여기게 되었지. 산속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어. 지형과 지리를 파악하고 기지를 꾸릴 만한 안전한 곳을 알아두고 행군을 하고 전투 연습도 했지. 거기까지. 그래서 원래 이제 이 멕시코에서 그 피델 카스트로가 82명의 군사를 끌고 쿠바로 가. 근데 초반 쿠바 정부군에 의해서
거의 다 죽고 12명밖에 살아남지 않아. 근데 그 12명들이 바로 다시 재기를 하게 되는데 그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다고? 지금 최한이가 쭉 읽은 부분을 보면 그들이 노력했던 게 뭐였어, 최한아? 농민들의 자기네들 편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지. 농민들의 지지를 얻는 것들, 이른바 민중들의 지지를 얻는 것들이 가장 중요했다는 거야. 자, 거기 밑에서 넷째 줄, 우리는 부상병을 치료한 뒤, 거기 푸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부상병을 치료한 뒤 포로들을 풀어주었어. 포로는 바로 총살하거나 감옥에 쳐넣던 바리스타 군대와는 아주 달랐지. 이제 아, 자, 거기 부분에서 이제 이른바 정부군과 자기들의 뭐?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거야. 정부군이 잔혹한 데 비해서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정부군이 일반 국민들을 막대하는 데 비해서 자기들은 국민들을 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지지를 얻게 되는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9쪽. 셋째 줄, 거기 푸름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신문의 커다란 사진과 함께 사흘 연속으로 우리 소식이 실렸어. 피델이 견제하며 게릴라 부대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기사였지. 그 기사를 쿠바 신문들이 받아 옮겨서 온 쿠바 국민이 우리 소식을 알게 되었어. 독재 반, 독재 반대 투쟁이 받았고 게릴라 투쟁에 참여하고 싶다며 찾아오는 사람이 부쩍 늘어났어. 우리는 그 뒤로 1년 동안 몇 차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며 자유의 땅을 착실하게 늘려갔어. 바티스타 정부는 초조해졌어. 미국에서 부랴부랴 전투기와 대포를 더 사들이고 한편으로는 독재 반대 투쟁을 벌이던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감옥에 보냈어. 하지만 그런 잔인한 탄압은 가뜩이나 멀어진 국민의 마음을 완전히 돌아서게 하는 그야말로 명을 재촉하는 짓이었어. 1858년 5월 바티스타 군대의 총공격이 시작됐어. 헬리콥터와 전투기가 공중에서 폭격과 기총 사격을 퍼붓고 바다에서는 군함이 폭격을 하고 땅에서는 1만 명의 정부군이 전차와 박격포를 앞세우고 쳐들어왔어. 그동안 수가 좀 늘었다 해도 우리 대원은 300명이 좀 넘는 정도였어.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었지만 우리는 승리했어. 여기까지. 시에라, 네. 자, 그래서 보면은 정부군은 1만 명이 넘고 이렇게 헬리콥터, 전투기, 기총 사격, 뭐 군함 등등 장비를 갖췄는데 바로 이 피델 카스트로의 게릴라군은 사실은 300여 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결국 누가 승리했다는 거야? 피델 카스트로. 피델 카스트로의 혁명군이 오히려 이렇게 승리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사이, 다윗이라는 소년과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였던 그런 싸움으로 여겨졌지만 국민들의 어떤 그런 지지를 뒷받침한 그러한 피델 카스트로 혁명군이 더 승리했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22, 123 쪽에 이제 피델 카스트로 혁명군이 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혁명 정부를 세우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려고 했던 일들이 어떤 일이었는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밑에다 다섯째 줄 대금 읽겠습니다. 이쪽이 음, 1쪽이에요. 122쪽에 위에서 일곱 줄 읽어드리고 두 번째 문단 가난한 노동자가 가난 노동자와 농민의 교육과 주택, 그리고 값어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었어. 아이들 가운데 3분의 2가 학교에 못 다니지. 그 모집률은 40%가 넘었어. 그들은 경기도 안 들어오고 수도 피해도 없는 허름한 우두머리에서 대원히 살고 있었어. 아파트 돈이 없거나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어 뛰어가지 못했어. 이제는 어떤 대회에 일하고 싶었어. 그것도 쿠바인이 가장 넓은 동산을 땅이네. 소리는 슬펐지. 근데는 이놈이었어. 소리를 말할 것도 없고 쿠바 경제에 일상 뭉쳐있는 비율이 이제 벌써 들을 넘었어. 미국 야구 정치인은 오늘 그만 안할 판이었지. 미국의 재정 그거를 강하게 나갈 리가 없다는 것은
강제로는 충분히 경험했지. 하지만 굳이 이렇게 할 수 없거든. 그는 게릴라 전쟁에 우리 영민들을 한 역설기를 했거든. 1959년 5월 토지 기포 통과되었어. 1960년 1월 대전사를 공주와도 소로였어. 소수의 기주업을 세워가는 내용제가 나라 싸움을 만들어 싸움은 농민들을 나눠주려고 했지. 농장들을 반발하고 국민들은 박수를 쳤어. 하루에는 20개 성주에서 부주화했어. 부자와 외국인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 자, 결국은 쿠바 혁명 정부는 이렇게 미국의 땅, 부자와 외국인들의 땅을 뭐해서 몰수해서 그걸 누구에게 나눴다는 거야? 가난한 농민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야. 토지 개혁을 실시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들이 지지했던 거야. 근데 이러한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있었어. 언제 있었을까?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있었어. 언제? 어디서 있었을까? 1980년대? 어? 대금이 뭐라고? 1980년대. 1900 몇 년대? 80년대. 80년대? 80년대 어디서? 전두환 때. 전두환 때 이런 일이 있었어. 대금이가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또 푸르미나 최한이 혹시 알아? 모르겠어요. 이런 일이 언제 있었냐? 1945년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해방이 됐어.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됐는데 해방된 이후에 북쪽에는 누가? 북한. 소련군이 들어서면서 거기에는 우리가 말하는 북한 그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공산당 정부가 들었어요. 김일성 정부가 들어섰어. 그래서 김일성 정부가 들어서면서 김일성 정부가 한 일이 바로 토지 개혁이에요. 토지를 국유화, 나라 땅으로 다 한 다음에 그거를 누구에게? 농민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했어. 물론 남쪽에서도 이승만 정부도 역시 토지 개혁을 실시했어. 근데 차이는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 그냥 부자들 땅을 그냥 뺏어. 그리고 가난한 사람한테도 그냥 뭐 해줘? 그냥 나눠줘. 그런데 남한 정부는 유상몰수, 유상분배. 일단 부자들에게 땅을 사들이는 거야. 근데 제값을 주기보다는 좀 싼 값에 사들여. 그러고 나서 농민들에게 나눠주는데 제값에 나눠주는 게 아니라 좀 싼 값에 나눠줘. 그런 식으로 어쨌든 토지 개혁을 이렇게 실시했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이른바 공산주의 정권이라서 조금 더 과격하게 과감하게 실시했던 거고 남한 같은 경우는 시장 자본주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어떻든 그런 토지 개혁을 실시했던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쪽 보겠습니다. 124쪽. 자, 오늘 아까 대금이가 했던 질문이 바로 이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최한 읽겠습니다. 미국의 반발은 예상대로 했어. 처음엔 일본 품목의 무역을 막더니 이어서 외교 관계를 끊고 결국에는 쿠바에 대한 경제 봉쇄를 결정했어. 자기 나라는 물론 다른 나라들까지 쿠바와 무역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지. 쿠바는 미국이 앞바다로 여기는 카리브해에 있는 나라야. 대표적인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은 바로 턱 밑에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는 것이 아닐까 의심이 품고 있어. 거기까지. 아까 선생님이 말했지만 이 미국 바로 턱 밑에 쿠바가 있는데 미국은 이른바 자본주의, 자유시장주의 질서 경제의 우두머리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쿠바에 바로 이 소련과 비슷한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미국의 입장에서는 용납하기 어려웠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아까도 말했지만 쿠바에 미국 사람들이 가서 큰 회사를 경영하거나 큰 농장을 경영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쿠바 정부가 그들을 내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재산과 그 땅을 이 쿠바 민중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쿠바 너희들이 어떻게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니들이 마음대로 침해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쿠바를 봉쇄했던 공격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그 부분에서 아까 대금이가 제시한 어떤 그런 문제는 미국이란 나라는 자국의 이익,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나라의 이익을 해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어
가만 놔두면 안 되느냐. 그리고 자기 나라의 이익을 최고로 생각을 해서 자기 나라 입맛에 맞는 그런 것들을 지지해야 되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자기 나라의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편적인, 보편적인 원리. 즉, 아까 여러분들이 쿠바 국민들이 잘 살고, 쿠바 국민들이 원하는 정부를 세우고, 그런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도와야 된다. 자기 이익과 관계없이. 라는 입장이 있는 거고. 세 번째로는 남의 나라 일에 뭐 하면 안 된다? 끼어들면 안 된다. 도와주는 거든 뭐 하는 거든 간에 누구 편을 들고 그러면 안 된다. 남의 나라 일은 그냥 그 나라 스스로가 결정하도록 내버려 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외교 정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방향들이 있다라는 거지. 그런 점에서 과연 여러분들이라면 어떠한 정책을 추진할 거냐는 얘기. 또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그 대통령이 될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난 저렇게 하겠다. 나하고 그런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런 정책을 내세요. 그럴 때 우리가 만약 그 사람을 대통령을 뽑는다면 그 정책을 지지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지. 최환이는 한 나라가 어때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아까 선생님이 세 가지 길을 제시했는데, 저는 이게 음, 그 제가 미국 입장이면은 음, 뭔가 자기의 이익을 챙길지 아니면은 도와야 될지를 뭔가 고민할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고민을 하는데 결국은 선택을 해야 되지. 어떤 선택을 할 것인 건가에 대해서. 결국은 이런 결국에는 그냥 남의 일에는 끼어들지 말자로 끝날 것 같아요. 음.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결국 우리가 선택의 어떤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정부에 대해서 다른 나라 일에 대해서 내 이익과 보편적인 어떤 그런 원리와 그리고 간섭하지 않는다. 근데 이건 사실은 꼭 국가와 국가만의 일만이 아니야. 여러분들 친구 사이의 일도 역시 마찬가지야. 여러분 친구의 일이라는 부분에서 푸르미가 자기의 이익이 관철되도록 그 친구를 컨트롤할 건지 아니면 내 이익과 관계없이 그 친구가 올바르게 잘 살도록 도와줄 것인지 아니면 그 친구의 일은 친구에게 맡기고 자기는 관여하지 않을 것인지 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또 그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자, 반면 체계바라는 어떻게 한 거야? 체계바라는 어떤 선택을 한 거야?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체계바라는 그 올바른 일을 선택을 한 거예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선택한 게 아니라 자기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일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쿠바는 사실은 체게바라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잖아. 남의 나라잖아. 근데도 거기 혁명에 자기가 참여했어. 자기 이익을 위해 참여한 것이 아니라 그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체게바라는 그런 선택을 했던 거지. 그러면 그런 체게바라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체게바라는 공산주의자예요. 공산주의자. 이 당시에 활동했던 어떤 그런 당시. 또 공산주의 세상을 만들기로 했던 어떤 그런 분들이죠. 근데 민주주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공주의 사상이 아주 셌어.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반공. 그래서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여러 번 할 때는 반공 웅변대회도 하고 반공 포스터 그리기도 하고 반공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강했었어. 맨날 김일성 때려 죽이자고 막 그랬었어, 맨날. 김일성이 누군지 알아? 네, 음, 네. 지금 누구? 북한의 김정은, 지도자인데 김정은, 김정은과 김일성이 무슨 관계야? 할아버지와 형제. 그렇지. 김정은의 할아버지가 김일성이야. 김일성이 1대, 그의 아들 김정일이 2대, 그리고 지금 김정은이 3대 세습. 그 나라가 왕정 정치도 아닌데 이렇게 그 아들들이 지금 3대째 세습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서 사실은 북한도 자기들 스스로는 민주주의 국가를 하지만 그런 점에서 의심받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반공세상이 아주 강한 그런 나라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체게바라를 좋아하는 사람은 또 많아. 그래서 그게 참, 아, 모순되는 거야. 그래서, 체게바라가 한 일을 보고서 체게바라를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것들, 이라는 부분들. 하지만 그가 공산주의자인 건데, 공산주의자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는 일이 올바르다면 우리가 그를 지지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가 하는 일이 아무리 올바른 일이라 하더라도 공산주의자라면 여러분들은 동의하기 어려운 것인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얘기지. 됐니? 네. 네. 어, 또 보통 미국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해? 자, 응? 뭐라고? 자기 이익을 지키는 거? 미국 정부는 자기의 이익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선택을 해. 그래서 자기의 이익에 맞는 정부, 자기의 입김이 통하는 어떤 그런 정부를 지지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 그래서 미국 정부는 그래서 이승만 정부를 지지했었고, 박정희 정부도 지지했었고, 전두환 정부도 지지했었고. 근데 그런 박정희나 전두환 정부,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물론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을 독재자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지. 근데 미국에서는 그들이 자기의 이익에 가장 맞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고 오해하지 말 것은 미국 정부가 그럼 늘 그랬냐? 그렇지 않아. 미국 정부가 어떤 독재 정부나 이런 것에 대해서 독재하지 말아라. 너네 뭐 해라? 민주주의 해라라고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어. 그래서 미국의 입장은 그 나라가 민주주의도 하면서 자기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자기들 말을 잘 들으면 제일 좋아. 근데 두 번째로는 민주주의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 말을 안 들어. 독재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말을 잘 들어. 그럼 미국은 누굴 선택했어? 그동안? 축제하려고 하는데 자기만 잘 듣는. 자기 말을 잘 듣는 걸 우선 선택했어. 근데 미국의 어떤 그동안의 정책 방향을 보면 첫 번째는 자기 말을 잘 듣고 자기의 이익을 지켜주는 게 첫 번째야. 그러고 나서 두 번째가 뭐야? 그러고 나서 민주주의도 하라는 거야. 근데 그래서 민주주의를 하면 좋고, 민주주의를 안 하더라도 자기 이익을 반하지 않으면 그냥 눈 감아주고. 그런 것들이 미국의 어떤 외교 정책의 그런 모습들 아니었나 싶은 거고, 미국 안에서도 얼마 전에 선거 있었지. 트럼프랑 해리 트럼프하고 해리스. 해리슨? 그러니까 했는데, 둘 다 사실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만,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은 미국의 이익을 더 많이, 더 우선에 생각하는 거예요. 반면에 해리슨이 속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트럼프에 비해서는 이른바 보편적인 가치,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우선해야 된다. 그래서 독재 정부나 이런 데에는 자기들이 지원하지 않겠다. 뭐 이런 그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 더 강한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거 지금 누가 흥했어요? 어? 누구 양성했어요? 누가 이겼냐고? 네. 몰라? 대금이 누가 이겼는지? 트럼프요. 트럼프. 트럼프가 예상 밖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되는 바람에 또 이제 사람들이 앞으로 또 4년 동안 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사람들이 만약 해리슨이 됐으면 이른바 예상 가능한 어떻게 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이 가능한데 트럼프가 되는 바람에 앞으로 어떻게 세계 일이 펼쳐질지 어, 예상할 수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기도 한 그러한 상황이고 또 반대로 또 트럼프가 된 것을 또 어떤 사람들은 지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되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뭐 일찍 끝날 거다 라던가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사람들마다 그런 전망이 또 이렇게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등. 저요. 음, 너는 라틴 아메리카를 알았어? 푸르미. 처음에 라틴 아메리카를 몰랐어. 대금이. 나는 그다 들어보기만 한 것 같아. 나는 라틴 아메리카를 아예 몰랐지만 그 안에 있는 나라들만 알았어. 끝났어요. 자,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보면 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자, 우리가 대륙을 얘기할 때 여기가 아시아지. 여기가 유럽이지, 유럽. 네. 여기가 아프리카, 아프리카야.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게 아메리카, 전체가 아메리카야. 이 전체가 아메리카인데 우리가 아메리카 중에서 여기를 이제 우리가 북아메리카, 여기를 이제 뭐 어, 남아메리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걸 세 개로 나눠서 여기를 북아메리카, 여기를 이제 중부아메리카, 중남미, 중앙아메리카라고 얘기하고 여기를 이제 남아메리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보통 이제 우리 한자어로는 북미, 여기는 남미, 여기는 중미, 뭐 이렇게 이제 나눈 경우도 있고 아니면 중남미를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미국과 캐나다는 아메리카 중에서 앵글로 섹슨 아메리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앵글, 앵글로 섹슨 아메리카. 반면에 이쪽 여기 부분을 뭐라고 부른다? 라틴 라틴 아메리카, 아메리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 그 뭐야? 원래 사실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 어? 여기 아메리칸 인디언들이라고 하는 선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여기도 이제 뭐야 마야 문명이다 무슨 뭐 잉카 문명이다 그래서 문명을 이루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원래 살고 있었어. 근데 그 당시 누구의 입장에서 유럽인들의 입장에서 이 대서양 건너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처음에는 대서양 건너에 그런 절벽 낭떠러지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 그 원래 그 누가 이 대서양을 떠나서 간 사람이 누구야? 유럽인 콜럼버스, 콜럼버스, 콜럼버스가 사실은 이 아메리카 대륙을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어디를 가려고 했던 거야? 인도요. 그래서 인도까지 여기를 가려고 했던 거야, 인도를. 여기 있는 걸 모르고. 그러다가 여기에서 바로, 그, 이러한 신대륙의 존재를 이제 유럽인의 입장에서 신대륙이지. 존재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요 처음에는 포르투갈, 스페인 사람들이 주로 돼서 이쪽 남미 쪽을 많이 장악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 미국, 캐나다 쪽은 영국이라던가 이런 프랑스라던가 이런 쪽 사람들이 주로 많이 와서 이제 식민지 개척을 했던 것들이.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주로 앵글로 색슨족들이 와서 살게 되고 요 밑에는 어쨌든 라틴 계열 사람들이 와서 살다 보니까 이쪽을 이제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라들이 대부분이 언어를 무슨 언어를 쓰는지 혹시 알아? 에스파냐, 그치, 에스파냐어. 근데 에스파냐라고 안 하고 우리는 이제 보통 스페인어라고 하지. 에스파냐, 스페인 같은 나라입니다. 그 스페인어를 대부분 사용하고 딱 한 나라, 요 나라. 브라질, 브라질은 무슨 너? 포르투갈어, 포르투갈.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그런 국가가 있는데 바로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요 부분들이어서 중남미를 우리가 합쳐서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체게바라와 날라라 라틴 아메리카가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 하나는 누구의 이야기? 세계바라와 체게바라의 이야기. 체게바라의 이야기 하는데 또 하나가 뭐? 라틴 아메리카, 아메리카 이야. 체게바라가 라틴 아메리카 곳곳을 여행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라틴 아메리카의 지리, 풍수, 문화 이런 것들을 소개해주는 그런 또 이렇게 특성을 갖고 있어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두 가지 꼭 먹고 알 먹고 두 가지 얻을 수 있는데 하나가 체게바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세히 알 수 있게 돼요. 또 하나는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의 지리 문화에 대해서 알게 되는 두 가지 효과를 갖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3등. 저요. 채는 여행을 하며 라틴 아메리카의 차별로 어려움을 겪는 원주민의 현실을 알게 되는데, 이런 차별과 병든 사회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나는 충분한 교육이 있어야지 병든 사회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 대금이. 나라는 왜냐면 일단 교육을 할 것 같아. 진정한 평등과 평등이라는 교육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옳은 옳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탈출하면서 더 변화하지 않을까? 세환이. 나는 무력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평화롭게 뭔가 민주주의에 대해 알려가지고 이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끝났어요. 네. 그래서 지금 푸르미와 같은 고민을 똑같이 하고 있지. 우리가 현재 북한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북한이 어쨌든 뭐 자기들은 잘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우리가 보기에 북한이 가난에 시달리고 있고 독재 정권에 의해서 신음하고 있고 그런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뭐 북한 뭐 남일이니까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신경 안 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저 북한을 뭔가 바꿔야 한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북한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건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세우고 그 방안들이 또 제각각 사람들마다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최한이. 음, 일단 평화 통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음. 그, 최대한 뭔가 협상 위주로 시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최한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북한을 평화 통일하고 평화 통일한 후에 우리가 북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북한 사람들의 삶의 수준을 우리만큼 끌어올려 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평화 통일의 어떤 그런 방식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또 푸름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저도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북한 사람들을 그 김정은 정부가 약해지면은 북한 사람들을 잘 설득을 해가지고 통계를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좀 지원을 조금이라도 더 하고 거기 그리고 뭐 거기 환경도 남한보다 뭔가 좋은 자원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해가지고 북한도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게 만들 것 같아요. 태급이는. 지금 왠지 질문이 뭐였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에 요즘에 이제 북한이 자꾸 우리나라에 무슨 쓰레기 오물풍선. 오물풍선 보내가지고 우리가 무척 불안해하고 화나고 막 그러잖아. 근데 북한이 왜 우리나라에 오물풍선, 쓰레기풍선을 보내는지 알아? 왜요? 그거? 왜냐면요, 대금이. 옛날이던 북한처럼,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그걸 모욕하느냐 피해자 보냈는데, 한국 사람들 그게 소용이 없던 거죠. 그래서 지금 오물풍선 보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요. 최한이는 어떻게 알고 있어? 도발하려고. 응? 도발하려고 한다고 알고 있어요. 자, 북한이 그렇게 보내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보내기 때문이야. 우리나라에 정부가 보내는 거 아닌데 우리나라에 이런 북한과 관련되어서 북한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 북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지금 속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된다. 그 북한 사람들이 알고 혁명을 일으켜서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 그러려면 북한의 실상을 알려야 된다 해서 김정은이 얼마나 독재자고 김정은이 얼마나 나쁜지 북한이 얼마나 못 살고 있는지 이런 걸 알리는 그런 전단이라던가 이런 거를 쌀이나 돈을 넣어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그 단체들이 그걸 북한에 보내.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자꾸 그런 게 오니까 자기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북한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뭐라고 생각하면 가짜 뉴스라고 생각해. 자꾸 남한이 가짜 뉴스를 자기들한테 보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 보내지 말라는 거야. 근데 계속 보내니까 자기들도 그럼 뭐 하겠다는 거야? 맞대응하겠다는 거야. 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언론에서는 북한이 오물풍선 보내는 얘기만 하고 우리나라 그런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북한에다 그런 걸 보내는 거에 대해서 뭐 하지 않아? 얘기하지 않아요. 잘 얘기하지 않아. 그래서 북한만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뭐 북한이 오물풍선 보내는 거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지, 잘못이지. 근데
그들이 그렇게 또 보내는 것들에 대한 또 나름의 뭐가 있다는 거야? 이유가 있다는 이유. 거야.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우리 남한의 그런 단체들이 북한에다 그런 걸 보내는 거를 막아야 하는 건지. 하지만 또 그 사람들은 북한에 그걸 보내는 건, 북한이 사실 뭐야, 잘못된 독재 정권 아니냐. 북한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게 자유도 없이 억압돼 살고 있지 않냐. 그러니 그들에게 실상을 알려서 그들 북한 주민가 뭐 한다는 거야? 김정은을 몰아내야 된다는 거야. 그러한 일을 도와야 된다는 거야.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도 있어. 또는 어떤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이 여기 피델 카스트로가 나와서 망명 정부를 수립해서 나중에 다시 군사를 모아고 쿠바를 쳐들어가잖아. 그런 것처럼 북한 사람들이 도와서 그들이 이렇게 군대를 만들어주고 그들이 북한을 스스로 쳐들어가서 북한을 이렇게 해방시켜야 된다.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또 시안이나 푸르미가 얘기했듯이 남북이 협상을 잘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또 심지어는 우리가 더 힘을 길러서 북한을 공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북한을 김정은을 내쫓고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고 통일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방법이 뭐예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방법을 가지고서 우리들 안에서도 논쟁하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실천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이거는 일제 침략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립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였어. 윤봉길 같은 사람은 어떤 방법을 택한 거야? 독립운동의 방식으로? 무력, 어, 일본의 중요한 사람을 모함으로써 죽여요. 죽임으로써 일본군에게 타격을 주고 우리의 독립의 어떤 그런 의지를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김자인 장군, 홍범도 장군 이런 사람들은 의병을, 독립군을 조직해서 일본군과 맞서 싸워서 그런 의병 전쟁, 독립군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그런 무력 투쟁을 했던 그런 사람도 있어. 이승만 같은 사람은 일본 녹지의 색이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된 나중에 이승만 같은 사람은 미국이나 힘센 나라들에게 외교를 잘해서 그 나라의 힘을 빌려가지고 일본을 몰아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또 안창호 같은 사람, 안창호 알아? 도산 안창호? 네. 안창호 같은 약간 사람은 역사 교육 같은 거 해가지고 시민의식을 맞아. 밀어요. 교육을 잘했어. 교육을 잘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깨어 있어야 공부를 잘해야 그래야 우리 힘으로 나중에 나라를 되찾을 수 생각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떠한 잘못이나 문제가 있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야. 대금이나 푸름이나 최한인의 반에서도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을 거예요. 뭐 남을 괴롭힌 애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왕따 시킨 애도 있는 거고 그런 문제가 있어. 그럼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또 어떻게 해결할 거냐?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일러서 해결할 거냐? 경찰서에 신고해서 해결할 거냐? 아니면 여러 명이 같이 가갖고 그 애를 그냥 패버려. 너 앞으로 또 한 번만 그러면 너 완전히 너 뭐 박살낸다. 라고 얘기할 거냐? 아니면 걔를 오히려 막 잘해줘가지고 걔를 잘 설득시킬 거냐?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는 얘기지. 그런 부분들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역시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사람 다 했나?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는데 요 책 같은 경우는 체 게바라의 이야기면서 동시에 남아메리카를 여행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체 게바라의 일생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알아보자면 체 게바라는 어느 나라 사람? 아르헨티나에서 그렇지.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그러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체 게바라에게는 신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었죠? 천식이 있었어요. 천식이 아주 심한, 그래서 늘 이렇게 호흡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녀야 했던 그러한 인물이 바로 체 게바라였습니다. 체 게바라는 직업? 뭐 하는 일? 뭐였어? 원래는, 원래 의사, 어?
의사요. 의사.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의사 선생님이 되려고 했던 것들이 체 게바라가 원래는 해야 될 어떤 그런 일이었어. 그런데 체 게바라가 의사로서 활동하기보다는 나중에는 뭐로서 활동을 더 많이 해? 응? 체 게바라가 의사로서 활동하기보다는 나중에 뭐로서 더 활동을 많이 하는 거야? 혁명군. 그렇지. 혁명가로서 활동을 더 많이 해. 그래서 체 게바라가 첫 번째 참가한 혁명이 뭐야? 쿠바. 쿠바 혁명에 참가해서 여기는 성공을 거둬. 두 번째 참가한 혁명이 콩고. 어? 콩고. 그렇지. 콩고. 콩고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야. 아프리카까지 가가지고 그쪽 혁명에 참가해.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돼? 어? 실패요. 실패. 그러면 왜 여기에서는 쿠바에서는 성공했는데 쿠바에서는 왜 성공했는데 왜 요 콩고가 요즘에는 콩고하고 콩고 민주공화국하고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콩고공화국, 콩고 민주공화국 나눠져 있는데 왜 이 콩고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나? 그 부분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책 130쪽에 자, 아프리카 콩고에 도착했는데 자, 제일 밑에 둘째 줄 130쪽 밑에 둘째 줄 치안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콩고 작전은 7개월 만에 완벽한 실패를 끝나고 말았어. 콩고 반군은 기대하던 못과는 아주 달랐어. 완전 정신이 나갈 때까지 술을 마시고 규칙을 지키지 않았어. 또 게으르고 힘든 일 하기를 꺼렸어. 꼭 필요한 무기와 탄약 외에 짐을 더 맡기려고 하면 이렇게 말하더군. 나는 트럭이 아니야. 그뿐만이 아니었어. 미신도 심했지. 마법의 약을 먹으면 총에 맞아도 다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병사들도 많더군. 가장 큰 문제는 전체를 통솔할 지휘관이 없다는 점이었어. 외국인은 내 지휘를 따를 생각은 아예 없었지. 전투가 벌어지면 도망치거나 무기를 버리고 싸우기를 거부하는 병사도 있었어. 그래도 아, 아이들은 사랑스러웠어. 여기까지. 자, 지금 거기 읽어보면 푸름이 왜 쿠바에서는 성공했는데 이 콩고에서는 실패한 걸로 나와? 왜냐면은 지휘관이 없어가지고 질서가 없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협조해주지 않았어요. 결국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야, 대금아? 병원으로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어? 함부르게,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누구의 마음가짐이? 모두의 마음가짐이. 모두의 마음가짐이? 태안이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일을 통해서. 뭔가 뭔가를 하고 싶은 사람의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지. 여러분이 누군가를 돕는다 했을 때, 일단은 여러분의 마음만으로는 그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야.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그 본인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본인이 마음이 있었을 때 우리가 도울 때 효과가 있는 거지. 본인이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돕는 사람이 열심히 도와도 그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지. 마찬가지지, 지금. 대금이, 푸름이, 최한이가 수렴하고 같이 책을 읽고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 누구의 일이라는 거야? 응? 대금이, 푸름이, 최한이하고 지금 수렴하고 수업하는데 이게 누구의 일이야? 음, 응? 최한아, 누구의 일이야? 지금 수렴하고 여러분하고 수업하고 있는데 이 수업하는 이 일이 누구의 일이냐고. 제가 말한, 아니, 지금 그게 아니라 푸름이하고 선생님하고 지금 책 해봐라 책 읽고 수업하고 있잖아. 네. 그럼 이게 누구의 일이야? 선생님은 저희 일이요. 선생님의 일이야? 푸름의 일이야? 이걸 통해서 변화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하는 게 누구냐고. 선생님이냐고, 푸름이냐고. 저요. 푸름이고 대금이고 채환이란 말이지. 선생님은 푸름이와 채환이와 대금이가 이 책을 더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독서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채환이나 푸름이나 대금이가 별로 뭐해? 할 생각이 없어. 제대로 할 생각이 없다면 선생님이 아무리 열심히 도우려고 해도 별 효과가 없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누군가를 도우려고 했을 때, 누군가를 돕는다 했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할 일들은 그 사람 스스로가 그거를 할 마음이 있는가. 즉,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나. 근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섣불리 도와봤자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콩고 민주共和国혁명가였다가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실패하고 다시 어디로 가? 볼리비아. 다시 그렇지. 여기 볼리비아로 가서 볼리비아의 혁명을 위해서 활동을 해. 결과는 또 어? 실패. 그래서 어떻게 됐어? 사망. 결국 여기서 체포되어서 죽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그 누구야? 체게바라가 두 가지 길이 있다고 그랬어. 원래는 의사 쌤이 돼야 된다고 그랬지. 의사로서의 길과 또 하나가 뭐? 혁명가로서의 길이 있는 거야. 그럴 때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겠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한이는 만약 최한이가 그때 입장이었더라면 최한이는 어떤 선택을 할 거야? 저라면은 그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의사가 되지 않았을까요? 의사로서의 길을 선택하겠다. 프로미는 응? 전 힘든 건 프로미 혁명가의 길을 선택할 거라고? 오, 그렇구나. 왜? 그냥 약간 사람 의사도 물론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음. 약간 혁명가가 되면은 이런 체계도 남을 수 있잖아요. 책을 나올 수 있어서 유명해지고 싶구나, 프로미는. 대금이는? 네. 저는 대금 의사 할 것 같아요. 뭐라고? 의사 할 것 같아요. 왜? 왜냐면요, 쇠가 좋지만 가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중요하지 않을까요? 명사도 가질 수 있고요. 의사가 그 자꾸대로 땄는데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의사가 없는다는 게 슬픈 거잖아요. 음. 자,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선택했는데, 혁명가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런 얘기를 해. 의사쌤이 되면 자기가, 평생 동안 수백 명을 살릴 수 있겠지만, 혁명가가 되면 자기가 수십만, 수백만 명을 뭐 할 수 있다? 살릴 수 있다. 그 때문에 혁명가는 바로 사회를 뭐 하는, 고치는 의사다. 더 큰 의사다. 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책 142쪽 보겠습니다.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푸름이 첫 줄부터. 알베르토, 쿠바에서 혁명이 일어났어. 이제부터 새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교사와 의사가 필요해. 여기 와서 나와 함께 일하지 않겠어? 카라카스에서 눈물로 작별한 지 6년 반, 에르네스토가 내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눈물이 핑 돌면서 지난 일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의사 시험에 합격하고 오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채가 혼자서 과테말라로 떠났을 때 정말 서운했지요. 일자리까지 구해놓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나는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의 나 혼자 병원에서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여인과 결혼도 했지요. 첫 아이가 태어나던 날 신문에 깜짝 놀랄 소식이 실렸습니다. 그란마호 그란마호 작전이 실패로 끝나고 채가 죽었다지 뭡니까? 나중에야 사실이 아닌 걸 알고 가슴이 쓸어내렸지만요. 그렇게 몇 번이나 사람을 놀라게 하던 채가 쿠바로 나를 초청한 것입니다. 나는 베네수엘라 살림을 정리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사로 성공하고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었지만 미련은 없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우리가 꿈꾸던 세상을 만든다는 것, 그보다 신나는 모험이 어디 있겠어요?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쿠바로 간 나는 밤낮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대학의 의학 연구소를 만들고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없는 시간을 쪼개 사탕수수 농장에서 자발적 노동도 했지요. 모든 게 부족하고 상황은 어려웠지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우리 이상을 우리 손으로 간다는 기쁨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해 주었죠. 아, 그 지금 거기까지. 푸르미가 읽은 부분은 누구의 이야기야? 거기 그 알베르토요. 알베르토의 이야기야. 알베르토는 누구야? 거기 그 같이 여행을 간 새와 그치. 같이 여행을 간 체 게바라의 친구지. 근데 두 사람의 선택이 서로 달라요. 달랐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책 146쪽 보겠습니다. 자, 거기 최한이가 읽어보겠습니다. 넷째 줄. 내 친구 채는 무장투쟁만이 라틴 아메리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그 생각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로 자주 논쟁도 벌였지만 우리는 서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채는 볼리비아에 밀림에서 죽고 나는 살아남았습니다. 채가 틀렸고 내가 맞았던 걸까요? 콩고를 떠나면서 채는 내 앞으로 책을 한 권 남겼습니다. 쿠바 역사가가 쓴 설탕 공장이란 책이었죠. 거기에 이런 글이 써두었더군요. 사탕수수 문제에 힘써줘. 화양 냄새 그친 날 너를 기다릴게. 우리는 논쟁을 하면서도 서로 존중했습니다. 채는 그의 신념대로 화양 냄새 물씬 나는 전장으로 갔고, 나는 쿠바에 나와 학생들을 가르치고 사탕수수 농장 일을 거들었습니다. 신념대로 싸우다 죽는 것도, 살아서 필요한 일을 하는 것도 투쟁의 방식이라고 채는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물론 어느 쪽이든 불의에 맞서는 정신,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꿈은 놓지 않아야겠지요. 그렇지. 채는 거기까지.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어떤 그런 선택이 서로 다른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 대금이, 최한이, 푸르미도 지금 서로 각자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선택이 서로 달랐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있지만 또 공통점은 바로 어떤 그 세상을 바꾸겠다. 세상을 더 좋은 곳을 만들겠다라는 그 생각은 같은 거야. 다만 방법이 달랐던 거야. 근데 요 거에 대해서 세상을 왜 바꿔야 돼? 그냥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 지금 중요한 건 내가 뭐 하는 거야? 성공하는 거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야.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면 이런 알베르토나 체게바라와 같은 선택을 하지는 않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어떤 그런 길은 여러 갈래의 길이 있어. 근데 그 길이 큰 길에서 갈라지는 길이 있고 그 갈라지는 길에서 또 작게 갈라지는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들은 선택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서 체게바라의 어떤 그런 삶을 보면서 체게바라가 살았던 그 길을 여러분들도 동의해서 따라갈 수 있는 거고, 아니다. 체계바라는 그런 선택을 했지만 난 체계바라처럼 살지는 못하겠다. 난 체계바라처럼 사는 거에 동의할 수 없다. 난 다른 길을 선택하다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런 점에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또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면 이 책을 읽는 것들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도 요 남미에 여행을 간다라면 그래서 체계받았던 그런 흔적도 여러분들이 뭐 만날 수 있을 거고 또 어쨌든 뭐 세계를 여행하는 것들도 또 의미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계바라 여행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배웠던 것들처럼 꼭 뭐 이렇게 남미를 가지 않는다더라도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안에 여러 곳을 가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을 또 이렇게 키우는 것들도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쌤도 남미를 가보고 싶은데 갈 기회가 없네. 아, 언젠가 꼭 가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책이 피타고라스 구출 작전입니다. 피타고라스 알아? 네, 피타고라스는 뭐 하는 사람? 아까 체계바라는 의사이자 혁명가였고 피타고라스는 수학자이자 철학자예요. 그렇지. 수학자이자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수학과 관련된, 철학과 관련된 그 부분들을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로 쓴 수학 동화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피타고라스 구조작전 책을 갖고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